게 나중에 이제 집에서 천장 보면서 웃긴 얘기거든요. 다음은 고영주 변호사님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잠시 고영주 변호사님의 양력을 소개하자면 1976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신 후 대검찰청 공안부, 공안기획관 등을 두루 거치셨고요. 2006년에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최근에는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고영주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예, 제가 아마 3시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10분 동안 또 질문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40분 정도밖에 안 돼서 참 마음이 조급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헌법 개정안을 보면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러면은 그냥 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어떻게 다른가? 사실은 민주주의가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니까 그게 원래는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당연히 그냥 자유민주주의를 줄여서 민주주의라고 그냥 약칭해 왔었는데 이 좌익들이 장난을 치는 바람에 자유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가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유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들이라고 아까 주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좌경이념이 자유민주체제를 파괴하는 것들이 좌경이념입니다. 좌경이념이라고 하면 뭐를 얘기하냐면은, 기본적으로는 공산주의죠. 그리고 이제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우리나라에서 삼민이념 교육, 삼민이념, 또 정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 이런 것들이 전부 좌경이념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좌경이념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전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좌경이념에 전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이거는 전부 다,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서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입니다. 전부 사기극이에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사기극이냐? 이를테면은, 민중혁명이 성공해서 민중민주주의 사회가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민중이 주인이 되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 사회의 주인이 될 것처럼 큰 권력을 줄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정작,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나, 공산혁명이 성공이 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권도 뺏기고 권리 자유도 제한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걸 줄 것처럼 하다가 있는 것도 다 뺏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사기극이라는 거죠. 그럼 왜 사람들이 이 사기극에 속아는 가느냐? 이 사기치는 수법이 기기묘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치는 수법을 5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대별해서, 첫째가 이론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듣고 있는 공산주의 이론은 전부 선전 이론입니다. 자기네들 사회에서는 쓰지 않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네들이 어떤 이론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고 이 선전 이론만 듣고서 공산주의가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선전 이론과 실천 이론은 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법이 용어 혼란 변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하고 우리하고 같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용어를, 그러니까 같은 한국말을 쓰죠. 그런데 그 용어가 우리가 쓰는 뜻하고 저 사람들이 쓰는 뜻하고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어서 민족이라 그러면은 우리 남한에서는 한결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북한에서 쓰는 민족은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화, 그러면 우리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그러죠. 근데 북한에서는 온 세상이 공산화된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이루자. 그러면은 주한미군 철수하고 우리 공산화하자.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우리가 쓰는 용어하고 북한이 쓰는 용어하고 다르기 때문에 용어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궤변을 씁니다.
궤변은 뭐 잘 아시다시피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가 궤변이죠.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궤변이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라는 겁니다. 줄여서 민주집중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공산당의 조직 원리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선전이론, 실천이론을 말씀드릴 때 그 부분을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이 억지를 많이 부립니다. 억지, 이 주장에. 억지의 예를 들어보면은, 이를테면 주체사상이라고 그러면은,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요, 사회의 주인이요, 자유운명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럼 여기까지는, 이게 특히 우리 민족은 이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우리 민족 전통사상인 인내천사상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야 주체사상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해서 빠져들게 되는데 그 다음에 2단계에 가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간은 왜 존재하고 사람은 왜 사느냐 이런 명제를 꺼내놓고 뭐라고 답을 하냐면은 인간은 혁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혁명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런 억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놓고 3단계에 가서는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이 그 주인된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격화된 무료의 존재, 오류가 없는 수령의 지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혁명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개인의 일상사까지 전부 수령의 지도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억지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반복 선전입니다. 거짓말을 하고서도 같은 얘기를 또 오고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5가지를 적절하게 배합해서 사용을 하면은 안 속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를테면 지능이 높으냐, 대학 교수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념 교육을 따로 받지 않으면은 이거를 알아차리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옛날에 1920년대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공산주의 실체를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공산주의는 이거는 인간 본성에 반하는 거다 이렇게 다 알아차리셨는데 그거는 공산주의 선전 이론을 그대로 사실로 하더라도 이거는 인간 본성에 맞지 않아서 공산주의가 우리한테 맞지 않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마이크 꺼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켜있어요, 마이크? 끄시라고. 예. 들리시나요? 네. 네. 그러면 조금 이제 다시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념 교육을 따로 배우지 않으면은 이걸 속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학식이 높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특히 이념으로 남북이 대립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념 교육이 정말로 중요한 국민으로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양식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제대로 이념 교육이 됐느냐, 제대로 된 이념 교육이 제대로 됐느냐.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다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이념 교육을 못하고 있는 동안에 거꾸로 좌익 세력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념 교육을 해가지고 이 모양이 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이념 교육이 중요한 것을 몰랐느냐? 당연히 알았죠. 알았는데 왜 이념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느냐? 이념 교육을 시키려고 그랬죠. 그런데
제대로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왜 못 시켰느냐? 사실은 이제 그 6.25를 겪으면서 전전 세대들은 공산주의 이론을 듣기 전에 공산 치하에서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몸으로 다 느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건 이거는 같이 상종할 인간들이 안 된다. 공산주의라는 건 그야말로 못쓸 제도다라는 거를 이게 이론적으로는 표현을 못해도 이것은 도저히 사람으로서 이게 취할 제도가 아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후에 아무리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전전 세대에 대해서 공산주의가 이렇게 좋은 제도다 얘기를 해봐야 우리 전전 세대한테는 안 통하는 겁니다. 말로는 이론으로는 설명을 못해도 하여튼 자기가 체험을 해보니까 공산주의가 나쁜 걸 알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말이 많으면 빨갱이야. 빨갱이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래서 나온 거죠.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전 세대에는 이념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그러니까 이념 교육을 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가 강사가 없었어요. 공산주의 이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칠 만한 강사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대통령 같이 훌륭하신 분은 공산주의 선전 이론대로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제도다라고 해가지고 깨우칠 수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 같이 훌륭한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대개는 이게 속아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왜 강사가 없었느냐? 우리 옛날에 도덕이라든지 윤리 이런 시간에 공산주의 이념 교육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뭐를 가르치냐 그러면은 이념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뭐 거기서 공산주의 이념 교육을 하려니까 자본론이 어떻고 유물사관이 어떻고 유기화 가치설이 어떻고 이런 걸 가르치니까 이게 공산주의 선전 이론을 가르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듣는 사람도 야 공산주의가 굉장히 좋은 제도고 이게 심오한 이론이구나 이래가지고 되려 방공포 위반으로 강사가 처벌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예 저거를 놔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동안에 아까 좌익 세력들은 이렇게 좌익 이념을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이 모양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다행히 1970년대 후반에 명지대학교에 윤원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윤원구 교수님은 아주 열렬한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 이론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50이 넘을 때까지 공산주의에 아주 심취되어 있던 분인데 1970년대 후반에 가가지고 이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됐어요. 왜 회의를 갖게 됐느냐? 자기는 공산주의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고 이렇게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70년대 후반에 보니까 공산주의 국가, 소련, 중동, 쿠바, 북한, 어디를 봐도 공산주의 국가는 전부 하나같이 수령 1인 독재 체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아니고 수령이 주인인 거예요. 이 양반은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 공산주의 이론에 뭔가가 이게 함정이 있다. 그러고서는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공산주의는 이론은 좋은데 현실이 그에 따르지 못해가지고 이 모양이다라고 하고 마는데 이분은 공산주의 이론에 정통한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럴 리가 있느냐. 이론이 좋으면 결과가 좋아야지. 이론은 좋은데 어떻게 하나같이 결과가 그 모양이냐. 이래서 이분이 이제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정치학교 가서 경제학교 가서 이런 걸 찾아가지고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이론의 이중구조. 우리한테 밖에다 얘기하는 선전이론과 자기네들이 실제로 적용하는 실천이론은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선전이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그리고 계급 없는 사회다. 이런 것들이 되게 선전이론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80년대의 대학생들을 완전히 뿅 가게 하는 그런 선전이론이 있습니다. 이 선전이론이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 국민이 다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고 지배자가 있으면 피지배자가 있는 거지 전 국민이 다 주인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말만 국민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소수의 자본가가 부르주아들이 다수인 노동자 농민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부르주아 독재, 또 부르주아가 주인이 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이 독재하고 민주주의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게 이상하죠. 자기네들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자기네들 내부를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는 사람한테는 독재라는 말이 거슬리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고 또 그래요, 자기네들이. 하여튼 그래서 어느 계급이 이를테면은 어느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소수인 부르주아 계급이 다수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것보다는 다수인 프롤레타리아가 소수인 부르주아 계급에 독재를 하는 그런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더 민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럴듯하다 해가지고 여기 전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건 과연 이 선전이론이 맞는가? 하고서는 이제 윤원구 교수가 그쪽에 그 소련 내 그 실적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교과서에 계급 간의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없다. 절대로 농민에게 권력을 나눠주지 말라. 왜 농민에게 권력을 나눠주지 말라고 하냐면은 농민은 이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본가 계급하고 영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걸 뿌띠 부르주아리라고 부릅니다. 작은 자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농민에게는 권력을 나눠주지 말라. 그러면은 그 당시는 국민의 대부분이 노동자인데 다수가 소수에 대해서 독재를 하기 때문에 더 민주적이란 말이 사실은 벌써 틀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선 그것이 틀렸지만 그렇다고 치고 그럼 노동자는 주인이 될 수 있느냐? 노동자는 주권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럼 노동자가 수백만 수천만이 있는데 언제 이 사람들이 다 의견을 조정해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그 교령으로 제가 말씀드렸었죠. 일단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위해서 이 노동자의 주권을 공산당에게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산당 조직원리고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줄여서 민주집중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궤변이죠. 아까 궤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주권을 공산당한테 줘버리면은 이제 노동자는 주권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주권이라는 건 절대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이 주권의 행사 앞에서는 이론을 제기한다거나 반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지금 주권자가 아니게 돼버린 거죠. 이제 지배의 대상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공산당은 주권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럼 공산당도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는데 어떻게 효율적인 주권 행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의해서 당 중앙위원회에다가 권력을 위임하게 됩니다. 주권을. 그럼 이제는 당 중앙위원회가 주권자가 되고 그 밑에는 다 피지배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 중앙위원회는 주권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는데 어떻게 효과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당 정치국에 그걸 위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당 정치국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는데 어떻게 효과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수령한테 그 주권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결국은 어느 공산주의 국가나 수령 1인만이 주권을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공산주의 국가나 전부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론은 좋은데 현실이 따르지 못해서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실천 이론 자체가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왜 이런 80년대부터 급격하게 이를테면 공산주의 이념에 물들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또 12.12, 5.18을 겪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고리주의 정부, 군사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한 것이 뭐냐면은 대통령 선거를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간접 선거를 하게 되고 체육관 선거라고 그러는 거죠. 장충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선거하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평화적인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 이런 엄청난 좌절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럴 때 이제 좌익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 생각이 맞다. 이 체제 하에서는 절대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냐?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해의식이 힘들겠지만 그 당시 학생들은 이 군사정부만 없앨 수 있다 그러면은 악마한테 영원이라도 팔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빠져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런 의식화학습이 진행이 되게 됐느냐. 제가 이제 부속돼 있는 학생한테 어떻게 이렇게 전국적으로 일제히 의식화학습을 진행하게 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러시아의 분하로드 운동을 본따서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분하로드 운동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말로 민중속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1870년대 유럽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풍미하고 있을 때 러시아 지식인들이 우리도 좀 빨리 공산주의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공산주의 사상에 의하면은 유물사관에 의하면은 공산주의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해서 그 자체 모순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러시아 1870년대 러시아는 농노사입니다. 농노. 지금 이를테면 노동자 계급도 거의 형성이 안 돼 있고 자본주의는 아직 근처에도 못 가본 그런 사회인데 러시아 지식인들이 생각하기에 언제 이 러시아가 자본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자본주의가 고도화돼서 자체 노선으로 멸망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하루빨리 공산주의 사회로 바꿀 수 없느냐. 그러다가 이제 생각해낸 것이 이제 전통적인 공산주의 이론은 아니고 농민들을 직접 의식화시켜가지고 농민혁명을 해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러시아 지식인들 한 1000여 명이 러시아 각지에 이제 흩어져가지고 의식화학습을 시작한 겁니다. 농민들을 상대로. 그러다가 그 당시에는 뭐 당연히 이게 반역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뭐 붙잡혀서 처형되고 그랬지만 그때 뿌린 씨가 이제 1917년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는 그 계기가 된 거죠. 제가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니 러시아 같은 이런 자본주의 불모지에서도 의식화학습 가지고서 40년 만에 이게 지금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는데 1980년대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자본주의 모순이라고 그러는 것이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을 때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공산이 되는 건 정말 순식간이겠구나 이런 지금 모골이 송연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1년에 처음에 한 명이 시작을 했어도 물론 한 명도 아닙니다만서도 그러면은 1년 후에는 그 사람이 10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1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1000명이 되고 10에 6승하면은 100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6년만 지나면은 혼자서 시작해도 6년만 지나면은 100만 학도가 전부 이게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진짜로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겠나 그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또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제가 공안을 전공을 하면서 북한의 이런 전략전술서를 볼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을 총 집대성한 책이 뭐냐면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이런 책이 있습니다. 1975년도에 나온 건데 거기에 보니까 남조선 인민들을 의식화시켜라 하는 김일성 교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대학생들에 대해서 의식화학습이 시작이 된 건데
이 학생이 나한테는 마치 자발적으로 의식학습을 시작한 것처럼 하느라고 분화로드 운동을 된 겁니다. 사실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좌익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이게 지금 의식학습을 시작을 한 겁니다. 조금 뭐 진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불임 사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임 사건이라 그러면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불임 사건 변호인을 맡으면서 그전에는 그냥 일반 사건 변호사였는데 불임 사건을 맡으면서 처음으로 인권의 눈을 뜨고 사회의 눈을 뜨고 정치를 알게 돼서 대통령이 되게 한 사건이다 해가지고 친모 그룹에서는 이 불임 사건을 아주 신성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불임 사건의 수사검사로 주임검사처럼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불임 사건의 주임검사가 아니고 그 당시엔 제가 말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건 주임검사를 맡을 수도 없었고 주임검사는 최병국 의원이 그 당시 이제 우리 수석검사로 주임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제가 주임검사인 줄 아느냐?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돼가지고 불임 사건을 맡은 것을 인권변호사고 또 불임 사건이 민주화운동이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니다 불임 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하고 이제 친노 세력하고 이게 이게 다툼을 하면서 마치 제가 불임 사건의 주인공사처럼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한 건데 제가 불임 사건 기록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공부를 한 거 또 발표를 한 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거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지만 그거를 저희가 지금 기록을 까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게 공산주의 운동이 확실하다는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들으신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제가 불임 사건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불임 사건의 1피의자 피의자가 여러 명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1피의자라고 그럽니다. 1번 번호를 붙여서 나오죠. 1피의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공복에 대한 정의 이런 거를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검사님은 역사의 발전 법칙도 모르십니까? 역사란 게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관계에서 발전돼 나가는 것인데, 원시 공산사회부터 시작해서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 공문사회, 근세 자부주의 사회를 거쳐서 곧 지금 공산주의 사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바뀌면 주역도 바뀌는 법이고 지금은 검사님이 우리를 조사하고 있지만 곧 도래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자네들 말대로 그렇게 역사가 공식적으로 발전하는 거라 그러면은 공산주의 사회인들 왜 모순이 없겠느냐? 그럼 공산주의 다음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발끈하면서 하는 소리가 아직 공산주의 사회도 완전히 도래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 사회를 논하라는 건 언어의 유의 아닙니까? 저희들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자네들하고 장난칠 생각 없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살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만일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아있게 된다 그러면 자네들 심판을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지만 지금은 자유민주 체제이고 나는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되는 공안검사이기 때문에 자네를 조사해서 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공문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 후에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나오는 바람에 다시 재심을 해가지고 그게 뒤집어졌지만 그것도 이게 공산주의 운동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 구속기간이 장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증거 능력이 전부 소멸되면서 이게 무죄가 난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도 불임 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인 건 틀림없고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것도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벌써 10분밖에 안 남게 돼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불임 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 분명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변호인으로 있는데 판사가 재판 도중에 자기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판사실 안으로 들어갔더니 자기한테 하는 말이 영감 저놈들 말하는 것 좀 보시오. 이거 완전히 빨갱이들 아닙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변호사한테도 영감이라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불공정했다라는
편파적이었다는 얘기를 쓰려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걸 썼지만 그 당시에 판사가 들어도 이거 완전히 빨갱이 소리를 안 해서 하고 있으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거 불임 사건 재판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판사한테 알려주면은 불력이 작용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좌익 세력의 중심으로부터 법정투쟁 지침이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법정투쟁 지침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절대로 경찰서에서는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하라. 경찰서에서 자백을 했어도 검찰에 가면 부인해라. 검찰에서 자백을 했어도 법원에 가면 또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투쟁 지침이 나와서 불임 사건 이후로는 불임 사건 때만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까지 설득을 하려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 이후로는 이제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철저히 숨기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그럼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버려서 공산주의라는 말을 안 할까요? 아니죠.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라는 말 대신에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안 쓰고 이런 저서나 이런 걸 보면은 전부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게 지금 하는 내용을 보면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나 똑같은 얘기인데 너 이거 인민민주주의나 똑같은 얘기 아니냐 그러면은 아니 인민하고 민중하고 그 용어가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똑같은 걸 모르냐 또 용공 조작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들게 들고 그래서 그걸 뭐 끙끙 앓고 있었는데 1985년쯤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고대에서 화염병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경찰한테 주어서 고대 학생회관을 이제 수색해오라 그랬더니 거기서 화염병이나 쇠파이프 뭐 이런 그 시위용품만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아래 있는 걸 다 들고 왔어요. 고대 교지까지. 일보전진이라는 고대 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뭐 시위용품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볼 필요가 없지만 저는 제가 이를테면 이념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그 이념 공부를 한 학생들을 상대로 하니까 학생들이 읽고 있는 책이라든지 이런 건 다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볼 필요도 없는 고대 교지를 제가 뭔 얘기가 들어있나 다 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눈에 번쩍 띄는 제목이 있는 거예요. 이철우 의원의 발언과 민중민주주의.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서 보니까 그 안에 민중민주주의란 무엇이냐 이런 소제목으로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뭔 내용인가 보니까 시작이 이런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다. 그러고서 아니 전 국민이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 국민이 주인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노동자 농민 대신에 민중이라는 말만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는 말만 국민이 주인이라고 했고 실제로는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의 민중에 대해서 독재로는 부르주아 독재, 부르주아의 민주주의고 그래서 어차피 어느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소수인 부르주아가 다수인 민중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것보다는 다수인 민중계급이 소수인 부르주아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것이 더 민주주의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산주의 이론을 이론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더군다나 이게 이제 분명한 것은 그전에는 민중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일종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맨 앞에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게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민중민주주의가 공산주의하고 같은 거고 이게 병영된 공산주의죠. 병영된 공산주의고 이것은 이적 이념이다. 그래서 제가 고대 학술지 일보전진을 쓴 학생 저자하고 학술부장하고 두 사람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지 구속하겠다고 이제 대검에다가 품실했습니다. 중요한 사건은 대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돼요. 대검 공안부장에. 그랬더니 대검 공안부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지금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인지한 적이 없고 국가보안법 위반은 경찰, 기무사,
안기부 이런 데서 인지해서 오면은 검찰이 조사해서 기소만 하는 거지, 검찰에서 그걸 직접 인지한 적이 없고, 더군다나 이게 딴 사람도 아니고 고대 학생 2명을 인지 구속하겠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와보라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대검 공안부장이 최상엽, 나중에 장관도 지내신 최상엽 공안부장인데, 이분은 평생 공안만 하신 분인데, 이분은 그냥 난파간첩 이런 그 전형적인 그 공안 사본만 했지, 이런 변형된 공산주의 이론에 기초한 그런 거를 안 해보고 처음 듣는 거죠. 이분도 아니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꼭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제가 이제 민중민주주의가 이정 이념이,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기소해서 그것이 유죄 판결로 확정돼서 민중민주주의가 이정 이념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산주의란 말도 못 쓰고 민중민주주의란 말도 못 쓰게 됐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념, 민중민주주의 이념을 버렸겠습니까? 안 버리죠. 뭐라고, 그럼 용어만 또 바꿔 쓰는 겁니다. 용어만 혼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들고 나옵니다. 근데 진보적 민주주의란, 이것이 지금, 제가 알게 된 계기가, 2011년 여름에 조갑재 대표하고 서정각 본부장이랑 같이 점심을 먹는데, 이 두 분이 미리 말씀이 있었는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민노당, 그 당시는 통진당 전신이 민노당이죠. 민주노동당 하는 걸 보면은 북한 그 노동당이나 하는 짓이 똑같은데 어떻게 이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존재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거 좀 해산시킬 수 없느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지고 민주노동당 강령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 민중 주권을 확보하자, 이런 얘기가 써 있는데, 그러면 그게 민중민주주의 내용인데, 민중민주주의란 말은 안 보이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루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민주주의란 말을 진보적 민주주의란 말로 바꿔서 쓴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것도 한참 더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줄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국민주권에 반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반하고 우리나라 평화통일 정책에 반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이론을 구성해가지고 민주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일반 사회단체는 못하고. 그래서 그런 청원을 했는데 그러고서 11월 달에 민노당이 진보신당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통진당으로 바뀌어졌어요. 민노당이 없어져 버리니까 소용이 없어져 버린 거죠. 닥쳤던 게 지금 쳐다보는 격으로 그냥 소용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통진당으로 바뀌어서 보니까 통진당 강령도 똑같아요. 그래서 2012년 5월 달에 다시 통진당 해산 심판 청원을 했고, 이명박 정부 내내 아무리 외쳐도 이게 안 들어줘 가지고 박근혜 정부 들어온 다음에 2013년에 다시 통진당 해산 청원을 했더니 박근혜 정부에서는 들어가지고 이게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이게 통진당 해산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통진당 해산이 되니까 이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도 이제 못 쓰게 된 거죠. 민중주권이란 말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무슨 꼼수를 쓸까, 다음에는 어떤 용어를 들고 나올까 했더니 새로 나온 것이 이 헌법 개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입니다. 그냥 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가 그러면 이 민주주의 안에는 자유민주주의도 들어가고 민중민주주의도 들어가고 인민민주주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냐? 아닙니다. 이 법률 해석론적으로 볼 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잘못됐다고 해서 자유를 떼면은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민주주의가 뭐냐?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은 그거는 무조건 공산주의 헌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주의로 바뀌니까 저 안에 자유민주주의도 포함될 수 있겠다 생각하면은 그건 큰 오산입니다. 여기 대해서도 한참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약속했던 시간이 되고, 혹시 뭐, 그 질문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여기서, 예. 질문이 4개 들어와서요. 네. 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정확한 구분을 요청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회주의, 이제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또 사회주의는 또 이렇게 또 갈리지 않습니까? 사회민주주의는, 이게 지금 민주주의 앞에 자유 아닌 딴 것이 들어있으면 그거는 공산주의 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민주주의는 폭력만 통하지 않고 사회재산 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그 사회민주주의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사회주의는 차라리 이것이 그 자유민주주의 쪽에 가깝습니다. 그거는 그건 하여튼 사회주의 중에서 이게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보다는 더 자유민주주의에 가까운 것이 이제 민주사회주의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러면 또 이거 사회주의, 민주주의 또 공산주의 아류라는 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현재 차태우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고요. 현재 대한민국처럼 두 이념에 대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자유민주 체제를 의식화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민주 체제를 의식하려고 그러면은 저처럼 공산주의가 이게 이를테면 허구다, 이게 사기극이다, 이게 나쁘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윤은구 교수님이 열심히 이제 강의를 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공산주의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40분 내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20시간을 주지 않으면 강의 시작을 안 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이거를 배우려고, 본질을 배우려고 20시간씩 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공안검사 연수 받을 때 이거 교육을 듣고 그랬지만 그런 전문가가 아니면은 누가 20시간씩 내서 그걸 강의를 듣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그분 강의를 들어도 저처럼 저게 무슨 의미다라는 걸 알고 듣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지금 그거를 활용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강사가 거의 없습니다. 예. 다음은 김영환 그러니까 김영환 감철서신을 쓰신 분을 얘기하시는데 김영환 유의 전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드러난 주사파보다 추후 더 골치 아픈 반자유주의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고성국 TV하고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김영환이 제가 이제 김문수 지사가 전향했다는 거는 제가 보직이기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자신있게 제가 방송에다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김용환이는 전향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전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테면은 완전히 북한 편에서는 돌아섰다라는 점에서는 전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고 자체가 이런 자유민주 체제로 전향했다라고 그렇게는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예. 종북 세력의 궁극적 목적이 남한 국민들을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한 국민들을 노예로 삼으려는 것 아닌가. 북한 국민들이 노예로 사는 것처럼, 주민들이 노예로 사는 것처럼 결국에 북한이 원하는 것은 남한 국민도 노예로 만들기 원하는 거다. 종북사상. 네, 그렇죠. 종북사상이라는 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대 이제 80년대 초부터 이제 공산주의 이념교육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1984, 5년쯤 되면 전 대학가가 빨갛게 됩니다. 그 대학가에서, 이론만 알아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혁명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1985년쯤 되면은, 이제 대학가에서 혁명론이 이제 많이 논의가 됩니다.
CDR, NDR, PDR, 시민민주주의 혁명이냐, 민주민주주의 혁명이냐, 민족민주주의 혁명이냐, 이래가지고 학생들 간에 그 어느 대학이 더 과격하고 효과적인 혁명론을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학생운동의 주도권이 그 학교로 가는 겁니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김영환이 강철 서신을 통해 가지고 김영환이가 단파 라디오로 북한 방송을 들어가지고 그거를 옮겨 써서 전파한 것이 NLPDR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입니다. 아까 NL계라고 그런 것이 바로 그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DR, NDR, PDR 이런 거는 학생들이 그냥 몇 명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NLPDR은 북한의 전문가들이 남한 사회를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전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사람이 수십 년씩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연구한 건데 이게 지금 CDR, NDR, PDR 가지고 당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김영환의 강철 서신을 통해 가지고 NLPDR 혁명론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CDR, NDR, PDR하고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져 버렸어요. 학생운동의 주도권이 그전에는 누가 더 과격한 혁명론을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학생운동의 주도권이 바뀌었는데 NLPDR 이론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 더 행동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학생운동의 헤게모니가 바뀌는 거예요. 한양대로 갔다가 그전에는 서울대, 고대, 연대가 주도권을 갖고 다투다가 그 다음에 한양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전남대로 갔다가 조선대로 아마 마지막에는 조선대가 학생운동의 저걸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를테면은 종북사상이라는 게 이제 NL 주사파들이 이제 종북사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민주당 통진당 내에서 지금 심상정 이런 사람들이 뛰쳐나오면서 너희들 종북 세력들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PD 계열은 이제 북한 이런 이 NL계를 굉장히 격렬합니다. 이를테면 북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혁명을 NL하고 PD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NL은 북한 저것이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이 미제국주의 식민지라고 전제를 하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러면은 우선, 주한미군부터 철수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인민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인민정부를 세우고, 같은 인민정부끼리 연방지 통일을 한다. 이것이 NLPDR이에요. 근데 이제 PD계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 농민들이 바로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정권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 PD계고 그 차이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NL계는 완전히 이게 북한에 매여 있으니까 북한이 허자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PD계들이 너희 같은 종북들하고는 같이 못하겠다고 뛰어나갔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종북사상은 이게 모든 지도를 북한에서 받고 지원을 북한에서 받기 때문에 전부 이게 북한에 매여 있는 거죠. 지금 현 정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이 질문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 혹은 정복하려는 통진당 세력이나 종북활동 세력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생된 것인지 아니면 북쪽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식화 학습을 했는데 의식화 학습을 할 때 지네들이 자생적으로 한 것처럼 말을 했지만 나중에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 지침서를 보니까 이미 1975년도에 김일성이가 남조선 인민들을 의식화시키라고 지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지령을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움직인 거죠. 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헌법 개정을 포기했으면은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린다고. 예, 그러지 않아도 저 시간만 있으면은 저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아까 좌익 세력들의 특징 중에 억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좌익 세력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란 말이 있는데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그러느냐? 그거는 순전히 억지죠. 억지하고 반복 선전을 하는 겁니다. 그 사례가 2011년 9월에
우리 그때 그 애국단체들이 중고상들 역사교과서가 이게 도대체 이게 북한 역사교과서냐 우리 역사교과서냐 막 항의를 하니까 그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회 위원들한테 자꾸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러면은 역사교과서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좀 분명하게 표시를 해달라. 그랬더니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가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부당한 지시는 따를 수 없다 해서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 9명이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이 20명인데 그 중에 5명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15명 중에서 9명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러는 그런 부당한 요구에 따를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사표를 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헌법은 지금 개정을 못했어도 지금 아까 박 회장님도 노재봉 총리님 말씀하셨나? 우리 역사 교과서에 지금 자유민주주의 다 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만일 이게 헌법이 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김기춘 실장님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김기춘 실장님이 한 일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친북 좌익적인 그런 작품을 만들 때 이걸 너희들 돈으로 만드는 건 몰라도 국비 지원을 해줄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게 정당행위죠, 정당행위.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 체제라고 그러면은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정당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법이론상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게 처벌이 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걸 부정한 얘기죠. 네. 설명이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병진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요청을 하셔서 불교계에서 이석기에게 인권상을 준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에 대한 대답은 이따가 휴식 시간에 따로